네, 안녕하세요. 올해 내내 전망 쪽집게처럼 착착 맞추고 있는 분전입니다. 오늘도 미래에 대한 전망, 부동산 시황 전망을 할 건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서울 조정장과 관련된,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은 일부 가격적인, 특히 많이 오른 것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말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실제로 조정장이 오거나 혹은 상승장에서 좀 꺾이는 수준, 즉 보합으로 전환되는 수준만 가도 뭐 2차 하락이네 또 다시 폭락이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때 분명히 어떤 근거로 얘기될 만한 것이 2009년 어게인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때 리먼 파산 이후 폭락했다가 반등 쫙 하고 다시 2009년 하반기에 들어서 꺾이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2013년 상반기 정도까지 약 3, 4년 정도의 중장기 침체장이 왔었어요. 이제 그거 재현된다, 그냥 2차 하락이 온다, 그리고 그러면 바닥은 예전 뭐 전저점보다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정말 그 시나리오가 맞는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제가 꼼꼼히 검증해보고 과연 2009년과 2023년이 비슷한 상황인지 정말 그대로 재현이 될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러면 2023년 말에 혹시 정말 많이 오른 것들 중심으로 조금씩 가격 조정이 된다라고 해도, 그게 정말 2009년 하반기에 꺾인과 유사한 건지, 그 이후에 흘러가는 흐름도 비슷하게 될 건지를 좀 파악해 보려면은 2009년, 2010년, 11년의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요 그래프가 2006년 급등장부터 2011년까지의 요 실거래까지도 그래프예요. 보시면은 서울과 5대 광역시로 제가 나눠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이 그래프죠. 위쪽에 요게 언론에도 워낙 많이 나왔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많이 대응하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리먼 파산 딱 터지는 거고, 2006년 7년 급등장 모두 기억하시거나 혹은 들어서라도 알고 계시죠? 완전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급등을 한 게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중심이었어요. 보시면은 지방은 이렇게 좀 빌빌빌 강보합 정도였죠. 그리고 리먼 파산이 팍 터져 금융위기가 터졌을 적에 엄청나게 수직 하강했는데, 이것 역시 서울 중심이었다. 보시면은 지방은 약간 떨어진 수준이었죠. 그리고 반등 세게 했는데 이것도 역시 서울 중심이었고, 그래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 12년까지 이제 중장기 침체장이 이렇게 오는데, 요 얘기도 사실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중심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도 언론이나 막 그런 데에 서울 및 뭐 버블세븐 지역 중심으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실은 지방은 완전히 다른 흐름이었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9년부터 11년까지, 그러니까 09년부터 12년까지가 이제 장기 조정장, 장기 하락장인데, 09년부터 11년까지는 사실 하락장이 아니었다라는,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 금리나 거시 환경이나 유동성 같은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당시에도 그랬는데, 그 영향은 특정 지역에만 딱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는 하락장이라고 하기 애매한 거예요. 2009년에 이렇게 반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중장기 하락장을 이렇게 가는 흐름이었는데, 그것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얘기였고, 반대로 지방 한번 보세요. 5대 광역시 지방 보면은 2009년부터 쭉 올라가는데, 이 서울 꺾인 요 시점에도 상승을 유지하고, 오히려 2010년 하반기부터는 엄청난 급등세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봤을 적에도,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금융위기에 서울 중심으로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을 한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렇게 2009년 하반기부터 꺾였을 적에도 서울처럼 많이 꺾이지 않고, 거기다가 2010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평균으로 급등장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미분양수 보세요. 2009년 하반기, 정말 우리가 중장기 침체장이라고 많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곤 하는 2009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미분양이 완전
대폭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동산 업황도 나름 이때부터 이 수년간의 미분양 감소를 통해서 안정화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굉장히 암울한 중장기 침체장이었다라고 하기에는 전국적으로 봤을 적엔 전혀 그런 장은 아니었던 거죠. 이거 급등하잖아요. 전국 평균인데 미분양 완전 급감하죠. 맞죠? 네. 이런 것들을 일단은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지 나올 상황들에 대한 예상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런 상황에 대입해서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라.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주담대 평균 금리 흐름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설명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봤고, 그래프로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전체 유동성의 흐름을 좀 더 파악하고자 국고채 3년물 금리 흐름하고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보시면은 요 파란 요 그래프가 주담대 금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제가 설명이고, 요때는 이제 2008년 리먼 파산이 이루어지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고금리 막 6% 후반 막 7% 중반까지 이렇게 주담대 평균 금리가 나와도 상승장이 이어지는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장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 왔었고, 그때 이제 금융위기 빵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산 시장의 급락이 이렇게 왔었죠. 그래서 이때가 딱 최고 고금리였고, 그리고 이거 딱 터지고 나니까 이렇게 금리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중금리도 떨어지고 기준금리도 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로금리 선언하면서 유동성 막 퍼부어가지고 경기를 그나마 죽지 않게 완전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를 6.25에서 1.25로 완전 대폭 인하를 하는, 완전 한 5번에 걸쳐서 팍팍팍 인하를 하는 그런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중금리도 그래서 완전히 완전 급락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죠. 그래서 7% 중반에서 5% 초반대까지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보이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사실 5% 초반도 5.25도 되게 높아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장률도 높고 기본적인 금리 수준이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는 좀 저금리 흐름으로 가는 분위기였다, 그런 어떤 인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금리가 완전히 급하락하고 거기다가 규제 완화를 완전 빵빵빵 때립니다. 규제 완화를 얼마나 세게 때리냐면은 요 정도로 이렇게 세게 때려요. 그 뒤쪽에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규제 완화를 때리고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강하게 하니까 금리 급락과 규제 완화 속에서 집값이 반등합니다. 집값뿐이 아니고 미국 주식도 완전 바닥친 다음에 꽤 반등을 하고, 한국도 한 950 코스피 950까지 떨어졌을 적에 그때 미네르바 같은 사람들이 500 가네 600 가네 막 이런 엄청 공포심이 있다가 그래도 다행히 950쯤에서 반등을 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지금 금리가 엄청 떨어지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는 안 가는 그런 흐름이 보이면서 자산시장이 반등을 합니다. 자산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고점을 뚫는 수준까지 급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이죠. 금리가 떨어지고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니까 급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름 자산시장이 반등을 하고 경기도 완전 무너지지 않는데 라고 하니까 시중금리, 채권금리 이런 게 올라가요. 보시면은 채권금리가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채권금리 이렇게 완전 떨어졌다가 채권금리 완전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잖아요. 꽤 많이 반등을 하죠. 그러니까 시중금리도 따라 올라가고 한 6% 정도까지 같이 가니까 약간 시장이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오죠. 그러다가 수도권 규제 강화를 빵 때립니다. 뭘 때리냐면은 수도권 특히 이제 대출 유동성을 관리하는 DTI 규제를 부활을 시킵니다. 원래 폐지를 했다가 부활을 시켜요. 수도권 중심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이 다시 하락세에 다시 꺾임세에 접어들고, 그 이후에 요거는 잠시 금리가 반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조금 근본적으로 금리 레벨이 내려가요. 결국은 이렇게 내려가서 이 이후로는 여기까지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다시금 내려가는데, 다시금 내려가니까 그러면은 다시 그 2009년 상반기처럼 주택시장이 서울도 이렇게 쭉 반등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금리가 재하락하니까 그때 가격 레벨이 낮고 규제가 여전히 풀려있는 지방이 급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란 게
이렇게 다시 풀리니까 그러면은 다시 서울을 들어 올린 게 아니고 그때 가격 레벨이 매우 낮았던 지방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가격도 매우 낮았고 그 규제 정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약했던 지방으로 유동성이 투입이 되면서 지방이 급등하는 시장을 보인 거죠. 그래서 요때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서울은 지방으로 유동성을 다 뺏기면서 계속 침체장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국 흐름을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전체 유동성인 상황을 이렇게 봐도 사실은 같은 흐름이에요. 제가 이렇게 따로 표를 뽑긴 했는데 주담대 흐름이나 뭐 국고채물 흐름이나 뭐 다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따로 보는 거는 의미 있는, 이렇게 보시면은 주담대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 국고채 금리는 전체 경제 측면에서 유동성 흐름을 볼 수 있는 거니까 따로 파악하는 걸 맞는데 그때 당시에 비슷한 흐름으로 완전히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심플하게 보면은 이제 거시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금리 레벨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고 그것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움직였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이제 주요 팩터가 된 게 규제였죠. 규제. 그래서 규제가 풀려 있던 지방으로 유동성이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규제가 당시에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금융위기 직후부터 2009년 총까지의 규제 완화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쪼였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규제 완화를 해줘요. 이게 다도 아니에요. 제가 주요 내용만 축약한 건데, 뭐 전매 제한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하고 비과세 기준도 높아주고 뭐 종부세도 완화하고, 그러니까 지금이랑 겹치는 것도 있는데 안 겹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그러니까 LTV 상향은 지금도 해줬어요. 근데 DTI를 해제해 줍니다. DTI를 해제해 줬다는 건요. DSR도 아니고 DTI를 해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살 적에 대출을 받는데 내 소득하고 상관없이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가치 대비해서 몇십 프로 요것만 넘지 않으면은 내가 소득이 충분치 않더라도 얼마든지 대출을 해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사실은 거의 결국 2009년에 또 다른 거품을 만들어낸 건데, 이때 이 DTI 규제를 해제하면서 상당한 유동성을 주택시장으로 끌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 미분양 매입 시 뭐 이런 지방세 감면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주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2009년에 미분양 주택 매수 시에 매입 시 뭐 계약이나 매수 시 계약 시죠. 양도세 5년간 한시 면제 이것도 강력하게 들어와서 요게 미분양 주택을 완전히 주택 미분양 수를 완전히 감소를 시키고 어느 정도 부동산 업황을 조금은 안정화시켰던 그런 규제가 됐고, 그런 규제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뭐 분양권 전매 완화를 이제 기간을 좀 더 축소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완화하고 뭐 재건축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요때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어떤 활성화의 시작이었어요. 그래갖고 박근혜 정부까지 쭉쭉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완화가 되어서 지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만들어낸 어떤 초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를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과의 차이점, 그 다음에 핵심이 되었던 부분은 DTI 해제하고 미분양 주택 매수 시 요 양도세 완화, 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2023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강력한 규제 완화가 시행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요거는 뭐 엄청나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혹은 업계에서 원하고 있지만 지금 안 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그 계약 시 특례해 주는 거, 그거 두 가지를 그때는 해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금리의 흐름에 따른 어떤 부동산 시장 흐름, 그 다음에 규제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상황을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딱 해보면은, 일단 2008년 9월에 리먼 파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급락을 하고 금리도 쭉 내려갑니다. 금리 쭉 내려가고 거기다가 규제 완화 세트가 완전 폭탄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당시에 DTI를 이제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DTI를 해제해버리니까 2009년 반등 시점에 큰 거품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반등이 거의 전고점을 깨버리는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또 다른 거품을 만들어내는, 리먼 파산 전에도 거품이 있었다가 거품이 훅 꺼졌는데 순식간에 다시 거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자산시장이 좀 올라가는 흐름이 보니까 금리가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2009년 10월에 풀었던 가장 큰 규제를 다시 묶어버립니다. 수도권 DTI를 다시 쪼여버려요. 60%로.
그러니까 지방은 냅두고 수도권은 집을 살 적에 소득에 딱 맞춰갖고 대출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지금처럼 DSR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채를 살 적에 각 부동산을 살 적에만 소득 대비 얼마 요거를 따지면 되고, 내가 뭐 여러 채를 사더라도 여기에 있던 대출이 여기 대출 받는데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완화된 어떤 대출 규제라고 보셔도 되지만, 그때 그 전후 기준으로 보면은 요때는 DTI를 아예 안 받고 이때는 다시 쪼였다. 요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수도권 DTI를 묶어버리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수도권 시장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상황은 2008년까지의 상승장에서 엄청난 디커플링 장이 있었어요. 지방 가격이 상당히 낮았던 상황이죠. 보시면은 이렇게 이때는 이제 상대적인 지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요 급등장을 겪고 나니까 요렇게까지 엄청나게 벌어지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여기 서울 쪽의 가격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다고 해도 지방은 거의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적 메리트가 상당히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별표가 잘 안되네,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010년에 이렇게 뭐 금리가 다시 반등을 하고 수도권의 규제가 묶여서 시장이 좀 꺾이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2010년에 근본적으로 금리의 재하락이 이렇게 왔어요. 채권금리도 이렇게 내려가고, 대출금리도 쭉 내려가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금리 레벨이 낮아지는 상황이 왔고, 그 다음에 지방은 규제가 여전히 풀려있는 상황, 가격 레벨도 낮아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이 좀 풀리게 되니까 그 풀린 유동성이 지방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급등하고 수도권은 침체작으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전국 평균을 봤을 적에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급등장으로 그렇게 가고 미분양은 급감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09년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오히려 상승장이었다. 중간에 등락이 있긴 했지만 상승장이었고, 대신에 수도권과 지방의 흐름이 크게 달랐을 뿐이지. 그래서 수도권의 상황만 보고 2009년부터 2차 하락이 굉장히 강하게 왔고 중장기 침체장이 왔다, 요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틀린 얘기다 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결과에 05년과 08년에 크게 벌어졌던 지방과 서울의 상대적 레벨 차이를 갭을 다 메꿔버렸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비슷했다가 완전히 벌어졌는데 결국은 2010년 말에 와서 완전 붙어버리는. 그래서 사실은 2009년부터 2011년 말까지 혹은 2012년 뭐 상반기 요 정도까지는 약간 갭 메우기 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아니고 갭 메우기 장, 2차 하락장이 아니고 지방과 서울의 갭 메우기 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과 2023년에 깔끔하게 비교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기 때문에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지 좀 보기 편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09년에는 대규모 규제를 완화를 했고 DTI를 해제했습니다. 이게 엄청났죠. 소득 무관하게 각각 LTV 안에서는 무제한 대출이 가능한 수준이고, 여러 개의 부동산을 사도 계속 대출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유동성을 부동산에 퍼붓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2023년에는 물론 규제 완화는 있긴 있었지만 요거에 비하면 아주 강하진 않은 그런 규제 완화였고, 일부 정책 모기지 제외하면 DSR 40%를 유지를 해버렸죠. DSR 40%란 거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강력한 규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유동성 통제 규제. 그래서 이때와 이때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규제 완화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요런 규제 완화와 금리의 급락으로 인해서 단기 반등세가 전고점 수준까지 갔었어요. 보시면은 그쵸, 전고점을 깨는 수준까지, 서울 중심으로 보면은 이런 수준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2023년은 단기 반등을 하긴 했지만 서울도 평균 회복률이
하락한 것에 비해서 회복률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한 35% 수준밖에 안 돼요. 기존에는 하락한 거에 100%를 회복하고도 더 넘는 수준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서울 평균 회복률이 한 35% 선밖에 안 돼서 지금 무슨 폭락한 거를 다 메꾸고 거품이 엄청나게 다시 생겼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요때 엄청나게 풀려서 과잉 유동성을 다시 투입되었던 요때 다시 규제를 세게 묶어버립니다. 가장 강력했던 규제 완화를 다시 되돌림했기 때문에 이때 수도권에서 다시 침체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일부 대출 규제를 하긴 했지만 그렇죠, 특례론 일반형만 이렇게 중단하고 그 다음에 무슨 50년 만기 그거를 한도를 줄이는 정도라서, 이거에 비하면 이때는 완전 가장 강력한 거를 딱 규제 완화를 엄청 세게 하고 그거를 다시 회수, 취소 이렇게 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의 규제를 확 완화했다가 다시 확 묶어버리는 상황하고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안정적으로 약간 조금씩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훨씬 안정적이죠. 그리고 금리도 어떤 금리의 변동폭이 그때가 훨씬 드라마틱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금리의 반동도 있긴 있지만 정도가 비교적 약하죠. 그때는 주담대 평균 수준으로 0.7에서 0.8% 정도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채권금리 기준으로는 훨씬 더 그 등락폭이 그냥 드라마틱했다. 그래서 지금하고 또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이전 상승장 때 지방이 소외됐고 지방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사이였고 규제적인 차이도 굉장히 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전 상승장 때 2020년 21년 때 지방도 동반으로 완전 급등을 했었고, 그래서 지방이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지금 별로 없는 상황에서 하락도 동반 하락을 했어요. 2022년에. 그래서 굉장히 커플링 된 상황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가 지금 2023년 24년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와는 시장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시 금리가 내려가서 유동성이 조금 풀리는 상황이 왔을 적에 2009년은 지방으로 아무래도 유동성 혹은 투자자들 혹은 실거주자의 매수세도 지방으로 좀 더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2024년 하반기 혹은 2024년 말쯤에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고 그즈음에 한국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분위기가 보일 적에 한 2023년 4년 상반기나 중반쯤 되면은 채권금리나 시중금리는 이미 내려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유동성이 근본적으로 풀렸을 적에 이번에도 지방으로 유동성이 몰리거나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적에 과연 어디로 그런 유동성이 쏠리고 상승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009년과 23년은 굉장히 다른 상황이다. 잘못 보면은 얼핏 2009년의 수도권만 보면은 얼핏 비슷한 상황 같지만 근본적으로 앞으로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미리미리 채권금리나 시중금리가 인하돼서 조금 유동성이 완화적이 됐을 적에 2009년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쏠렸다고 하면은 24년, 25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걸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도 어딘가로 그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어딘가로는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방으로 가기보다는 수도권에 좀 더 집중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두루두루 이렇게 퍼져서 흘러간다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2차 하락보다는 조금 더 우상향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09년 같은 경우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황이 가격적으로나 정책적으로는 워낙 달랐기 때문에 나중에 금리가 떨어졌을 적에 그 금리 하락의 효과를 특정 지역들만 집중적으로 받았다고 하면은 23년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와는 굉장히 다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요것을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23년 이후에 좀 금리가 저금리까지는 안 가도 중금리 수준으로 안정화되었을 적의 시장 흐름을 좀 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비교하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들 너무 어떤 선동적인 얘기들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팩트 중심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나 뭐 블로그 뭐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제가 댓글에 링크 달 테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